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1월 18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1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세상이 왜 이런가 싶은 생각이 제가 주말에 좀 들었는데 금요일날 보니까 장중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증시에서. 근데 이게 계속 팔았잖아요. 그동안 내내 팔았는데 갑자기 사기 시작해서 무슨 일인가. 그날부터 삼성전자 주가 막 올랐잖아요. 한 7%인가 올랐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삼성전자가 10조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이게 자기 회사 주식을 전체 2%를 사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주식 산 사람들은 뭐 그게 1시간일지 5시간일지 뭐 그 시간 동안에 2%는 그냥 먹은 거예요. 펀더멘탈 상으로. 그리고 뭐 주가는 더 올랐죠. 7% 올랐고 오늘도 7% 오르고. 이게 어떻게 그렇죠? 외국인들은 어떻게 먼저 알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나요? 기관 투자가도 따라 샀어요. 근데 기관 투자가 조금 꽁무니 쫓아가는 것 같이 외국인들은 1,000억 이상 순매수 했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한 500억 했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요?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모르고 또 당한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판결이 난 걸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하여간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선거 못 나온다 그러는데 이 얘기는 10년 동안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뭐 그 내용은 제가 따지질 않을게요. 근데 선거를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둘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딴 분들 계셨지만 2명의 유력 후보가 했는데 거짓말해서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이기면 수사 안 받고 판결 안 받잖아요. 이기면 괜찮고 지면은 그게 경미하든 크든 간에 무조건 끝까지 따져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이게 공평한 건가요? 뭐 증시가 불공평한 거나 정치가 불공평한 거나 뭐 그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세상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오늘도 뭐가 불공평한지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지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경제다에서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모시고 우리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리고 뒷코너까지 계속 들으셔야 돼요. 뒤에 유튜브 끊고 독서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김은하 작가 독서교육 전문가신데 나이 들수록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치매를 막는데요. 그 얘기 자세하게 얘기 들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유튜브 방송하면서 유튜브 끊고 독서하라는 얘기를 하려니까 약간 쑥스럽긴 하네요. 팀킬이야? 그래도 이거는 워낙 유익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뉴스토마토 특히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도는 들으셔야지 정치와 경제 사회를 다 우리가 한 방에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작은 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아니 정치 얘기만 막 하는 프로그램 저도 많이 나가지만 그거보다는 경제도 알고 또 사회 이슈도 이렇게 알고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칭찬 감사합니다. 정코스모스님 안드로메다로 간다님 감사합니다. 네.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네요. 네, 안드로메다로 간다가 이름이 별명이신데 지금 뭐 코멘트는 아니신데 그런 뜻 같기도 하고. 장 소장님은 요즘 그 주말에 정치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판결 나오고 뭐 집회하고. 이게 여야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김건희가 뭔 잘못했냐 막 김건희 지키자 그러고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까지 받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이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이재명 공격하고 뭐 당 분열시키면은 당원과 함께 내가 비명계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정치판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싹 바꿔야 된다. 좋습니다. 오늘 또 이 얼굴 천재이신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참보수, 보수적 입장을 견제하면서도 바른말 끝까지 하시는 장성철 소장님 모시고 그 이야기까지 쭉 해보고요. 순서대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명태균 구속은 김준일 평론가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측하신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뭐 최초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예측했죠. 예. 주장도 하셨고. 구속해야 한다도. 해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쯤에 제가 한 달 안에 구속됐다 그러는데 11월 15일에 딱 구속됐잖아요. 네네네. 딱 됐죠. 딱 맞춰서 됐는데 지금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명태균 씨가 구속 전에 추가 폭로 예고하고 나서 구속됐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또 오늘 아침에 그 창원 산당 관련해서 명태균 씨 지인이 또 미리 이 토지를 매입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명 씨의 추가 폭로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이야기 잠깐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채널A인가? 그 플랜 뭐 ABC가 있을 것이다라고 명태균을 아는 지인이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약간의 블러핑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명태균의 폭로로 볼 것이냐. 왜냐면 검찰 수사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단계로 들어가면은요,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이제 추후에 있을 이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근데 뭐 얘기를 들면 모든 드러난 것들을 다 부인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자기한테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다 얘기를 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계속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창원 산단에서 시장한테 뭐 만났다 보고받았다 요것도 있었잖아요. 요거는 이미 그 부시장이 보고받았던 것까지는 다 얘기가 나왔고 사실상 더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예를 들면은 나는 요 제안한 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와서 근데 제가 제안하면은 창원시장이 와서 보고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땅산 문제도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취재를 했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한겨레 21에서 취재를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원 산단에 그 땅을 일부 동업자가 샀다. 그거 이제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져나가기 힘든데 가장 핵심적인 거 우리가 궁금해하는 김건희 공천 개입 이쪽에 있어서는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언론이 따로 취재하고 있지 검찰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MBC가 예를 들면은 그 두 명한테 돈 받았잖아요. 1억 2천만 원씩 그 사람들 명태균이 데려가 가지고 윤석열한테 2021년 9월 18일에 소개시켜줬다. 그 영상으로 그거를 또 찾아냈더라고 또. 다 뒤졌나봐 데이터베이스. 그런 거는 언론에서 좀 취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소위 말해서 나는 이거 불 수도 있어. 이렇게 약간의 블러핑과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검찰 수사가 의외로 확대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창원지검의 부지검장 형식의 차장 검사가 상당히 의욕을 갖고 의욕 정말 열심히 수사한대요. 근데 창원지검장은 그렇게 뭐 수사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발, 창원지검발 여러 가지 내용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차장검사의 뭐 브리핑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얘기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인 문제까지도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이거는 검찰총장이 결심을 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자금법으로 국한할 건지 아니면 수사 확대해야 됩니다. 창원산단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공천 개입 이 부분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하려면 검찰총장의 결심과 사인이 필요한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명 씨가 계속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장하고 만나서 대외비 문건 보고 받았다. 그리고 지인한테 알려줘서 뭘 미리 샀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공천 개입 관련해서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나 대통령 본인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는 게 입증이 돼야만 사실은 맞아요. 큰 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사님 저희 창원산단 꼭 저희 창원에 주셔야 됩니다. 여사님 지금 창원에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걸 주고 받아서 알았어요. 내가 신경 쓸게요.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오빠 그거 해결 못하면은 대통령이야? 이제 이런 게 나와야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명태균 씨 휴대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면? 그러면 검찰에서 그 뭐 데스크탑 압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기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사건이 몇 가지지? 4가지인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가지. 여론 조작 있고 창원산단 있고 공천 개입 있고 그렇게 3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돈 문제. 돈. 네. 저 정치자금법 있고 네.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엮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그것도 여론조사하고 공천 개입하고 다 엮여 있죠. 다 이렇게 엮여 있는, 이쪽에 다 이렇게 엮여 이렇게 있는. 연결고리가 이제 돈인 거죠. 예. 그 중에 뭐랄까 정말 이 스모킹 건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론 조작이에요. 여론 조작이에요. 여론 조작. 그게 이제 돈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고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그거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명태균 씨가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책사로 떴는데 내가 이게 조사가 아니라 조작한 거야 라고 증명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부정당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맞고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맞고 자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은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고 이제 먼저 이제 접촉을 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정치자금법 문제가 그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 공천 예비 후보자들한테 1억 2천씩 2명한테 받은 거 뭐 총 8명이 강혜경 씨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대가로 또 연장선상이 이제 김영선 공천 개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세비 반등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창원 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시작은 여론 조작에 여기에서 이거를 캐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는 구조니까 지금 그 부분은 근데 지금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아직 창원에선 안 나오잖아요 기사가. 여론 조작했다 뭐 그거 조사하고 있다 그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론 조사를 이제 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고를 했으면은 윤석열이 알았냐 몰랐느냐 이제 이 문제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치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본인을 사실은 수사를 해야만 이게 확인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고발한 고발인 조사도 창원지검에서 한다는 뉴스가 나왔던데 그거 보셨어요? 네. 그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저렇게 참고인 뭐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되면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은 이제 막히는 건데 대통령은 조사할 수 없으니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수가 있나? 어쨌든 출장 방문 조사라도 해가지고 휴대폰 잽싸게 압수해가지고 그거를 다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휴대폰이야 얼마 전에 기자회견하고 다 번호도 바꾸시고 휴대폰도 바꿨겠지. 그 잘못을 한 게 휴대전화였다면서요. 기자회견 계속. 때. 그래서 우리 바꾸겠다고 그랬잖아. 아직도 계속 쓰고 계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진짜? 아 그래요? 문자 보내볼까? 답변 읽으시는지 안 읽으시는지. 제가 지금 텔레에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텔레그램은 그냥 누구요? 여사님? 네. 삭제할 수도 있지. 텔레그램 같이 주고받고 하셨어요? 아니요, 강 소장님도? 바꾼 없는데 그냥 제가 뜨니까요. 네. 왜냐면 저게 설정을 그렇게 해놓으면은 전화를 입력하는 순간 저쪽에서 쫙 그죠. 뜨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 없애셨다. 없앴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없어졌어. 증거인멸 빨리 일단 해야지. 텔레그램은 없어졌다. 없어졌어.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지웠다. 그 전화번호를 특종입니다. 없앤 거지. 그 전화번호 없앤 거죠. 그 탈퇴만 할 수도 있어요. 탈퇴만 했을 수도 있죠. 예. 탈퇴만 할 수도 탈퇴한 있어요. 계정입니다라고 뜨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안 뜨나요? 예전에 주고받으셨던 게 있으시면은 그렇게 뜰 거예요 아마. 어쨌든 뭐 그 여론 조작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바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귀추를 주목해야 하고 고발인 조사를 했으니까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할 수 김건희 있겠냐고요. 씨를 근데 예전에 방문 조사한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휴대폰도 무혐의 압수당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이 무혐의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검찰 수사가 과연 진행될 것이냐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특검해야 된다고 라고 지금 거의 한 1년째 외치고 있는 거죠. 지금 특검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논의 중인 특검에 이 창원 산단 뭐 여론조사 창원산단 안 들어가 있고 그 공천 개입 부분 공천 들어가 있죠. 개입까지는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발작 뛴 거죠. 야 이거 공천 개입해가지고 우리 당사까지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야? 의원들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뭐 재의결 할 때도 찬성표가 많이 안 나올 거다.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제가 좀 반박을 하자면은 국힘의 주장에 따른 이게 두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천과 관련해서 2022년 6월에 있었던 보궐선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4년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논란이 되거나 근데 주로 앞달에 나오잖아요. 자, 그때는 다 이준석이가 했다라는 게 국힘의 주장이고 이번 거는 한동훈이 다 막았다라는 게 국힘의 주장이잖아요. 그럼 왜 수사를 걱정을 해?
그러네요. 이거는 이준석이가 다 책임져야 된다며. 이거는 국힘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건 이 뒤에 최근 거는 한동훈이 다 김건희 거 다 커트했다며. 그럼 왜 수사를 걱정하냐고.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국힘은 뒤가 구리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뭐 수사를 걱정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근데 사실 국힘 전체 중에서는 뭐 이렇게 좀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큰 걱정이 없겠네요. 사실 수사가 진행돼도 제일 자유롭죠. 예, 사실 신났어요, 본인은 지금. 문자 답도 뭐 안 하고. 그래서 뭐 이걸 이런 거 가지고 여권을 재편해서 자기 주도권을 확립하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머리 많이 아픈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특검도 받고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공격해야지. 지금 김건희 공격해야 될 때냐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돼서 또 특별감찰관 추경호 대표 추천 안 되면 왜 추천 안 해? 왜 논의 안 해? 이렇게 손가락질 못 할 것 같아요. 온가족 인간 드루킹 사건만 아니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혹이잖아. 의혹. 당원 게시판에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아니 장해찬하고 대통령 똑같아. 지금 비난하는 김준일 평론가님. 아니 장해찬이랑 지금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무슨 아니라 입장이에요 그게? 아니 장해찬이 이 조어를 만들어냈잖아. 온가족 인간 드루킹, 온가족 드루킹 뭐 이거를 만들어냈는데 인간 말종하고 지금 동급이 되시려고 지금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인간 말종은 장 소장님의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한동훈 네.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좋은 판이었어요.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어쨌든 추가 하락을 막았잖아요. 지난주 갤럽은 살짝 오르기도 하고 추가 하락이 조금 막는 이런 분위기기도 하고 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재명 공격하면은 그러니까 외계인하고 싸우면 원래 지구인들다 이게 연합하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필 이제 온가족 드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의혹이 터지면서 상당히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꼬리 내린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당에서 지금 상당히 나와요. 그래서 이래저래 참 쉽지 않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그 이야기를 보통 이런 일 있으면 참모들이 저희 대표님 이거 좀 제대로 좀 조사해가지고 아니면은 우리 이현종 논설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말종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이현종 논설위원이 얘기한 인간말종 장해찬을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입도 뻥끗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보지도 마. 저기 이번에 당 따는 거 막 이제 거의 이 수준. 아니 근데 뭐 이게 사실 뭐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중요한 일은 있지만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당에선 중요하지. 내가 한동훈 대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빙의해서 생각해 보면 화가 좀 날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우리 가족이 저렇게 가가지고 폴더 인사하고 와가지고 근데 그게 확대되면은 여론 조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당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는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가족 4-5명이 이거 하는 거 뭐가 문제야? 그건 인지상정이고 법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은 드루킹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킹크랩 사용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자기 자신들이 그 4-5분의 계정을 다 따로따로 관리를 누가 했는지 아니면 각자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4-5명이 당 게시판을 도배를 했다 이거죠. 고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의견을 계속 올렸다. 의견을 계속 윤석열 올렸다. 왜 비판하냐. 760개 정도 돼요. 한 반년 조금 안 되는 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매조지는 짚고 가죠. 하나는 명의 도용 가능성.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이 직접 했을 가능성. 한동훈 부인, 한동훈 장모, 장인, 어머니 이 사람들이 직접 했을 가능성, 명의 도용 가능성. 세 번째는 여론 뭐 조작 가능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뢰예요. 이거 저는 세 번째가 제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직접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80 먹으신 분들이 장인, 장모하고 그 뭐 사돈. 자, 이거 글 올리셨으니까 제가 받아가지고 또 올리겠습니다. 이거 올리고 바로 뜨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9월 달에 하도 당 게시판이 어지러우니까
3개로 하루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3개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사람들까지 다 필요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장인, 장모,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사람이 올려서 장모가 쓰고 동원했다는. 엄마가 쓰는 거야. 바로. 그런 의혹이 가능은 하네요. 일단.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력하다. 그러니까 도용 가능성 별로 없고요. 직접 했을 가능성도 낮고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한 사람이 이 정보를 우연히 습득을 했던지 아니면은 한동훈의 오달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했던지 한동훈이나 한동훈 측의 오달을 받아가지고 했던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한 땡땡으로 나오다가 한동훈이면 한 땡땡으로 나오다가 한동훈으로 검색하니까 이게 쭉 한 땡땡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걸릴 줄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측이 그리고 전력이 있잖아. 장해찬이 다 얘기했잖아. 옛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오다 여론조사, 여론 조작, 뭐 여론 조성 오다 내리면은 장해찬이가 열심히 했다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해본 놈이 지금 이거 다 폭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드러나면은 국민의힘 내부는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네요. 그 정도 일단 정리를 하시고 할 얘기가 많아서 아까 잠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의원 이야기인데 이준석 의원이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은 왜 폭로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명태균 씨는 또 이준석 의원을 거의 뭐 주적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짧게 얘기하고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또 잘하시니까. 제가요? 자, 그러니까 이준석의 명태균화 내가 이제 이거의 어떤 현상적인 모습을 이준석의 명태균화라고 한 거는 이준석이 나 건드리면 다 폭로할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피해의식이 아니라 실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저런 공격들을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은 뭐 성상납, 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변호사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사가 김수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거 윤리위에 넘기네. 그래가지고 당대표 결국은 날아가는 그 수순까지 갔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예전에 우크라이나 갔는데 그것도 정진석 뭐 장제원 등등 해가지고 당대표가 왜 가냐 그러면서 막 공격 들어왔지. 각종 이제 국힘에서의 어떤 물밑 공작 조작 이런 거에 굉장히 본인이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그거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김소연이 나와가지고 악의 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소환조사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받고 이렇게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폭로전으로 가겠다.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건데 일단 정치인으로서 명태균하고 이 뭐 동급이 그러니까 비슷한 스탠스로 가는 게 맞나? 알면은 안다고 내가 아는 거를 얘기하는 게 맞고 그게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이지. 약간 이렇게 협박하도록 뭔가를 두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이준석이 아는 것들이 확대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궁금해하면은 내가 얘기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걸 진짜 궁금해했지. 그리고 이준석이 그거를 다 얘기를 했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여러모로 다 같이 상처가 남는 뭐 그런 것 같아. 특히 이제 뭐 윤석열은 솔직히 상처가 남았죠.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이미 뭐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준석은 장래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이미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할 때 그 폭로에 결국은 다 왜냐면은 포항시장 개입도 그렇고 김태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도 그렇고 안철수 문제도 그렇고 다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이랬다라는 정황이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문제죠. 다만 이제 이 선거법이 이게 이제 좀 공소시효가 있어서 이걸로 그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선거법이 아니면은 다른 거를 적용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남는 거예요.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많이 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방어 수준의 모습인 것 같은데 본인이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언론을 향해서 공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검찰 참고인 조사가 만약 있게 되면은 그때 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어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은 김준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명태균 씨 때문에
상당히 좀 이미지가 훼손된 거, 그걸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뭘 잘못했어? 아마 항변하는 분들도 대단히 많은데 우리가 평소에 알던 이준석 대표와는 좀 다른 그런 해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준석 대표랑 한 1시간 정도 이제 1시간 정도 가까이 좀 통화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 이제 당부의 말도 전하고 왜 명태균 씨 같은 사람하고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냐. 거기 경선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당대표로서 부적절한 거 아니었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직접 했고요. 어쨌든 본인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가지고 정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나요? 설명을 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당황했나 보다. 당황한 것 같아. 당황했지. 근데 사실 이미지상으로 보면 저는 그냥 정치 내부인이 아닌 외부에서 보기에 이준석 의원 하면 어쨌든 간에 하버드 출신이고 뭐 기분 나쁜 말은 하지만 틀린 말은 잘 안 하고 어쨌든 소신껏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있으면 그냥 재반박하고 그러는 거지 뒤에서 뭔가 얘기하고 뭐 남의 어떤 인신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걸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냥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에 연루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 공개가 돼서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약간의 좀 위기가 온 것 같은데 좀 진실을 이기는 게 없거든요. 자꾸 뭘 감추려고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거짓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봐요. 명태균 씨도 막 뭐 그냥 감추려고 그러고 대통령실도 뭐 감추려고 해명하다 보니까 더 꼬이고 또 거짓말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하여간 뭐 보수 정치인 장래가 촉망받는 보수 정치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예, 어렵다라기보다 약간 좀뭐 오해도 받고 있고 좀 흠집도 좀 난 것 같고 옛날에 이준석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한 그렇죠. 생각도 받는 것 같고 이걸 좀 잘 정리하고 네. 투명하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 기사가 또 나와서 장성철 소장님이 우리 이미지 작가님이 저한테 장성철 소장님이 한겨레에서 다음 주에 큰 거 나온다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가 나오나 했더니 이게 맞나요? 김건희 여사가 명리학자 역술자들한테 조언 구했다는 게 큰 건인가? 사실 근데 약간 새롭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 만약 다른 정치인이 이런 건이 한 건 나오면 진짜 큰 건이죠. 당연히 그러지 그렇죠? 않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좀 이것이 만약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날 진짜 일이잖아요. 큰일 나죠. 김대중 대통령이 네. 뭐 이희호 여사가 그랬다. 그러니까요. 뭐. 근데 이제 왕자부터 천공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 나와도 뭐 그랬겠지 뭐. 아니 거기에 한 몇 줄이 걸쳐져 있는데 세네 줄 걸쳐져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대통령실 참모들 채용을 하는데 뭐 사주도 뭐 물어보고 뭐 얘기도 들어보고 면접도 보고 그러한 형식의 문장들이 좀 있잖아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하는데 지금 역술인이 의견에 따라서 했다는 그런 뜻이네요. 하고 결국은. 그것도 사모가 만약에 인사를 거기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큰 문제잖아요. 근데 아이 뭐 그랬겠지. 그럴 줄 알았어. 뭐 더한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치부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한겨레 측도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사건의 보면 파장이. 이건 또 국정이니까 공천 개입보다도 공천 개입은 또 정당 내부에 어쨌든 그분들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근데 이제 심각한 하나만 것 또 이제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그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행정관 비서관들 할 때 몇몇을 이제 불러가지고 관저에서 뭐 차도 한잔 하고 또 뭐 밥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가장 감명 깊게 본 전시와 공연은 뭐야? 그거를 물어봤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호바나 콘텐츠에서 주최한 거를 가장 감명 있게 봤어야 되는 그러면은 플러스 100점. 그다음에 누구 백이야? 그런 거 물어봤다는 얘기도 있고. 누구 빼기하라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질문했다고. 또 사주는 적어놓고 가. 막 사주요.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 별별 소문이 나오는데 아마 다른 종편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취재가 들어가서 보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에서 어제 급하게 좀 보도한 게 다른 데 좀 단독 놓칠 것 같아가지고 먼저 보도한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조금 더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설리겄어요. 그러니까 설리겄어요. 사실 제목이 이거잖아요. 김건희가 명리학자한테 저 감옥 가요. 첫 만남에 자택서 사주 풀이 이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술인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나 감옥 가는지도 물어보고 물어봤다라는 건데 여기에 언뜻 냄새만 풍겨났어요. 근데 국정을 함에 있어서 다 사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행정관들 처음에 청와대 꾸릴 때 용산 대통령실 꾸릴 때 청와대 그러니까 그 행정관 비서관들 사주를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랑 맞는지 안 맞는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얘기를 전원으로만 해놨는데 아마 그거를 다른 종편에서 취재하고 있을 거고 말이 되나요 그게? 장성철이는 나랑 안 맞으니까 같이 방송 못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저 사주 괜찮아요. 아, 좋아요? 네. 아 나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사주는 좋은데. 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저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사주로 해가지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뭐 명태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을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온 거고 청와대 들어가면 돼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보다도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눈높이가 낮아졌어.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는 너무 눈높이가 낮아서 너무 관대해졌어. 이러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진짜.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인사 과정에서 그 사람 사주를 받아서 역술한테 물어봐서 이 여사님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얘기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거나 안 하거나 결정을 했다. 이게 만약 국정 밝혀진다면. 개입이고 국정농단이죠. 그렇지. 국정농단. 연설문 국정농단이죠. 고쳤다고 지금 그 난리가 맞아요. 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 고쳤어요. 사람 뽑는데 이거를 김건희가 사주 봐가지고 뽑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미친 나라예요. 제가 보기엔 진짜로. 이거 관대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국정농단.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한 4개월 만에 100여 명이 이제 나갔잖아요. 잘렸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이제 그때 100명,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한 5, 600명 되니까 그 사주 5, 600명 다 보려면은 한 몇 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4개월 돼가지고 쭉 정리한 거 다 받아본 거지. 그래서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 100명 다 내보내. 만약 이러면은 난리가 나고 큰일 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다 아시잖아요. 대통령실에 비서관 한 명, 행정관 한 명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의 크기, 어마어마해요. 사업 도입하고 자르고 이런 권한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결정권이 대통령 있어요. 모르게도 사실 상당히 많이 할 수도 맞아요. 있고 그 사람들을 사주를 결정한다는 건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저 기사가 조금 더 파장이 크려면은 전직 행정관 A 씨는 전직 뭐 비서관 B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쭉 증언을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제가 김건희 여사가 불러가지고요. 저 C 행정관하고 D 행정관하고 같이 4명이 관저에 갔더니 여사께서 점심 맛있게 좀 차려주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저기 가장 감명 깊게 본 공연은 뭐야?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 사주까지 적어놓고 왔다. 근데 사주 적어놓고 이제 내가 뭐가 안 맞았는지 3개월, 4개월 후에 나보고 나가라고 그랬다. 막 그런 스토리가 쫙 나오게 되면 이제 정말 대박 사건인데 그거는 좀 취재가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뭐 그분들이 공공기관 감사로도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권력이 폭로하기 힘세.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근데 드네요. 다 나와요. 어쨌든 사주 정치는 국정농단이다. 이게 두 분의 결론이시네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프 얘기인데 이거 골프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서 뭐 골프로 한번 이렇게 잘 한미 관계 잘 풀어보겠다 이 얘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뭐 대통령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골프 계속 쳐왔고 골프 치는 과정에서 뭔가 여러 가지 또 대통령 골프 치느라고 예약 취소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
친 것도 문제고요. 저걸 해명한 것도 문제고 모든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장 안에서의 행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카트를 타고 페어웨이를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500만 골프 인구가 얘기 들으면 정말 분노할 일이에요. 분노의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일반인하고 치는 내 다르네. 입장에서는 골프인의 입장에서는 뭐 4인용, 5인용 카트거든. 5인용 카트가 무거운데, 페어웨이 그거. 들어가면 그냥 타이지. 페어웨이가 이제 툭 꺼져. 아, 그러면 라이가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골프인으로서는 정말 화가 날 일이거든요. 잔디도 훼손당하죠, 그거는. 아니, 잔디 밟으면서 골프 치려고 그랬는데 잔디도 죽어 있고 거기도 막 움푹 패여 있어. 왜? 대통령이 거기 카트 끌고 들어갔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건 사람들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 안 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에요. 내가 대통령인데 군 골프장에서 내 맘대로 카트 들어가고 페어웨이 들어가고 이거 뭐가 문제야. 이게 국정 운영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낮아졌잖아요. 국민들은 경고 사인 계속 보내잖아요. 근데 뭐 나 임기 보장됐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 카트를 타고 페어웨이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폭력적인 통치 스타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군 골프장이 너무 좀 쉽대요, 사실은. 굉장히 거기 어려워. 거기는 어려워. 엄청 어려워. 아, 그런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큰 뜻이 있었겠지. 페어웨이의 벙커와 곳곳에 지뢰를 만들어주는 거야. 자기가 직접 몰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우퉁우퉁하게 그런 큰 뜻이 있지 난이도 않았을까? 조절을 위해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카트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2인용 카트예요. 맞아. 아. 그래서 한 명이 타거나 뭐 뒤에 캐디분 있거나 이 정도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페어웨이를 휘젓고 다녔으면 공이 딱 쳤어. 근데 절로 갔어. 절로 또 가면 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이거 그래도 정말. 일반인 입장에서는 군 골프 자제령 중에 치셨다면서요? 그것도 엄청 황당하던데. 아니 의지 프리덤 훈련 때 치고 그리고 북한 우리가 무인기 보냈다고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 보냈다고 북한이 주장하면서 우리 지금 폭격하겠다고 했을 때 치고 오물풍선 날라올 때 치고 이거의 부적절함은 뭐 무슨 뭐 이게 뭐 아무리 저기 뭐 그 트럼프하고 치는 거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고 더 황당한 거는 CBS 그거 보도한 기자 지금 입건해서 지금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뭐예요? 미쳤어요. 그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다 잡혀갑니다, 여기. 저는 잘못이 없고요. 잡아가려면은 이제 진행자부터 잡아가십시오. 아니, 저 PD님부터. 저희 작가님이 다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근데 그 입건한 그 죄목이 뭐죠? 그 명목이 뭔가요? 그 어떤 제한구역에 들어가서 뭐 취재를 했다 이런 거였나요? 거기가 그런데 침탈 뭐 이런 건가? 뭐 거주지 침입인가 뭐 그런 거였어요, 하여간. 그런데 단풍 찍으려고 다 일반인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찍고 있는데 단풍 찍으면은 무죄, 윤석열 찍으면 유죄 이렇게 되는 거죠. 입건 자체가. 그리고 누가 경호처에서는 계속 경호실에서는 누가 이거 제보했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거 다른 언론사도 제보 받았는데 일반인이 봤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와가지고 이거 골프 치러 하도 요란하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윤석열 내려서 김건희 여사랑 같이 내리는 것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찍었는데 경호처가 들이닥쳐가지고 다 삭제하게 하고 그래서 언론사에 CBS가 아닌 다른 언론사에서 이거 취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한두 그럼. 번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조용히 가는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한 정권이다 진짜. 이건 좀 정신 좀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이야기인데 시간이 조금 오버했지만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냥 지금까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오케이 이재명 대표 유죄다. 보수적인 분들 중심으로 특히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잘 판결 잘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중도에서는 그런 거 같긴 한데 사실 선거 누구하고 했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더 많이 거짓말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죄이고 이건 정치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무죄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지.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잖아요. 유죄잖아요. 그런데 자꾸 무죄를 주장을 하고 정치 판사들 때려부수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지지자분들이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행위다. 윤석열 정권과 그럼 뭐가 다르냐.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고 검찰, 권익위, 인권위 다 망가뜨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국회가 가진 막강한 권력을 이재명 당대표 보호하려고 무죄 주장하려고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거에 영향을 받고 압박을 받을 사법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행동 자체가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의 위험도를 더 높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사법부를 압박하는 또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행위를 좀 자제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판결 자체 디테일보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명이 선거를 했는데 한 명은 졌어요. 낙선을 했는데 거짓말 그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어. 근데 이긴 당선자는 수사 대상이 안 되고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되는 시점이 되더라도 이미 임기는 끝났기 때문에 당선과 이 피선거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에라도 당시에 TV 토론 과정 중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처벌하거나 기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법상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옆집에 부실 공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되게 딴이 부실한 집이야. 우리 집 하자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뭘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도층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없어. 윤석열 정권 싫어. 근데 이재명 대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국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는 형량의 적절성. 두 번째는 기소의 형평성. 요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진행자께서는 기소의 형평성을 얘기를 했고 형량의 적정성에도 저는 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 가지고 이를테면 내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 말 가지고 한 거를 예를 들면은 허경영이 박근혜랑 결혼했다라고 해서 징역 2년 받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게 그리고 피해자가 굉장히 이제 있는 건데 저는 이건 이재명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토론 자체가 잘 안 돼요. 말 가지고 이렇게 다 얽어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히 김문기 몰랐다는 이거는 기소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제가 일관되게 얘기를 했고 다만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가 이미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걸 내줬다라고 이 법원 이쪽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러면 이게 무죄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본인의 그거를 뭐 본인이 이제 했는지 밑에 사람이 했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이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윤석열 생각해 보시죠.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도 없다. 김건희는 손해만 봤다. 그리고 뭐 김만배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누나가 동생이 그 집거래하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다 기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평성 문제에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실 텐데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폭정이 이재명 무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그럼요. 이재명의 유죄가 윤석열 불수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수사해야 돼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사직생 생직사의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꼼짝도 못합니다. 이재명계 제가 적대적 동생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더 그러면은 윤석열 일가 윤석열 김건희의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제가 지금 감정이 현직에 없고요. 있더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기소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그럼요. 그건 할 수.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재명의 지금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 대표직을 차라리 내려놓으시고 이 이재명을 구하는데 민주당이 올인을 하지 말고 윤석열,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라. 차라리 그러면은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장외에서 판사는 더 빡칠 거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김준일 대표님 평론가님 마지막 말씀 참 좋았고요. 오늘
같이 출연해주신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유튜브 끄고 독서해야 되는 이유, 치매 예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독서교육 전문가 김은하 작가하고 얘기할 테니까 우리 두 분 인사드리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 얘기도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심리 상태 좀 눈에 띄더라고요. 대통령이 예시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도 후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왜냐면 어제 예시를 든 게 내가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입당 원서 냈을 때 3,000통의 문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격려 문자가 계속 후보 시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예요. 명태균하고도 이제 연관성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은 자기가 그때는 시원하게 어퍼컷도 하고 막 여기 가면은 막 대중들 환호 지르고 막 이랬던 그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아쉬움이 전부 묻어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광판 보지 않는다. 전광판을 후보 때는 보지 않아야 되고요. 대통령 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후보 때는요 선수고요. 대통령은 감독입니다. 대통령은 선수들을 국제적소에 써가지고 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번트를 대든 스타를 날리든 뭐 도루를 더블 스틸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정확하게 상황인식이 돼야 되는 건데 계속 후보 시절의 얘기라 정말 그립구나. 그걸 보면서 빨리 이분을 자연인으로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하고 나서 책 주문하셨어요? 어디 인터넷에 좀 들어가서 주문하신 적 있죠? 아니면 주문해볼까 하고 담아놨다가 결제하면 과연 내가 읽을까? 이런 생각하셨죠?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서 그 세상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빛낸 것처럼 내 눈에서 또 빛나게, 독서를 통해서 빛나게 만들 수 있을지, 독서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해진다는데 그 이야기 오늘 김은하 작가님, 독서교육 전문가죠,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우리의 선입견은 이런 거예요. 요즘 애들은 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유튜브만 보지 우리 때처럼 책을 읽질 않은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 연세가 드신 중장년층 이상이 되면 책을 더 많이 읽으시나요? 어때? 아날로그 세대가 더 많이 읽는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20, 30대일수록 더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읽고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많이 안 읽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 그 하락의 비율도 굉장히 가팔라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나왔던 연구 결과는 50대는 한 37% 정도가 책을 좀 보고, 책을 본다는 게 독서율이 그냥 한 페이지만 봐도 독서로 치거든요. 1년 동안 한 페이지만 네, 봐도. 1대1 한 페이지만 봐도. 네, 60대 이상은 15% 정도만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보지 않고 있어요. 아이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대하고 많이 60대 이상하고. 글쎄,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 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눈이 침침해지는 건 전 세계 공통일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그렇죠. 생각이 드네. 네네. 그러면은 어때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네, 이게 우리만 그러해요. 정말 좀 슬프게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 중노년의 독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연구를 조사를 했었는데 OECD에서 국제 성인 역량 조사라고 하는 거를 10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이때 읽기를 얼마나 하는지를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젊은 시절, 그러니까 16세, 25세 구간이랑 그다음에 55세, 65세 구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 그러네. 저기 그래프 보니까 노란색 네. 그래프는 해외 주요국 평균이 우리나라 파란색이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많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떤 일도 생기냐면 문해력의 차이도 OECD 국가 중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든 사람이 가장 낮은. 아, 문해력이요? 예, 문해력의 그러면은 격차도 가장 넓습니다. 문해력이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중장년 갈수록 뚝뚝 네, 떨어진다는 많이 떨어지고 거예요.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아. 그래서 이게 10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12월 10일 날 이제 2차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마 2차 데이터는 전 좀 가슴이 더 떨리는데 네. 더 격차가 심할까봐 아니면 아. 양쪽 다 떨어졌을까봐 이제 저도 이제 그때 한번 한 데이터가 한 20만 정도가 되거든요. 24개국 정도에.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얼핏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아니 눈이 침침해지면은 그냥 요즘 유튜브로 좋은 컨텐츠 많은데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이진우 기자가 3프로 TV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언더스탠딩이라는 채널을 있거든요. 네. 거기는 시작할 때 막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한 편 보시면 책 한 권 읽으시는 겁니다. 30분짜리 방송하면서 네. 그럼 뭐 좀 들으면서 좀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배경 지식이 늘어나기도 하고 어휘가 늘기도 하는데 오히려 50대 이상한테는 정보를 체득하는 매체로서의 책보다는 인지 노화를 막는 운동으로서의 책 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운동으로서의 책 읽기요? 네, 무슨 그러니까 의미죠? 뇌의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지가 노화가 되면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는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이제 치매이죠. 그 중에서 한 76% 정도를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됐다가 경도 인지 장애가 됐다가 이제 치매로 진행이 되는데 치매를 지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식습관, 뭐 운동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어떤 활동이 가장 치매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연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게 식습관과 운동을 똑같이 하는 일생을 평생 똑같이 한 그룹을 찾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연구를 비교를 할 하려면 때. 먹는 것도 비슷하게 그리고 먹으면서 운동도 비슷하게 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 너무 어려운데 굉장히 희한한 되게 대표적인 실험하기 좋은 집단이 있는 거예요. 수녀님들이요. 네. 그 카톨릭 천주교의 예, 예. 수녀님들은 수녀님들은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같은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러네. 이제 같이 수도 생활 모여가지고 맞아요. 하시는 거지 네네. 분들이죠. 예, 그런 네네. 분들이요.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의 데이빗 스노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에 있는 노틀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매년 인지 검사랑 생활 능력 검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아가실 때 이 수녀님들이 뇌를 다 기부하셨어요. 이 연구진에. 그래서 이 모여진 뇌가 678개의 뇌가 다 기부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연구가 가능했냐면 이 뇌의 손상도를 보고 인지검사랑 비교를 해보면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이 되면 인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구나 혹은 뇌의 손상이 얼마나 심하면 인지적으로 어디까지가 어려워지시는구나를 이제 비교할 수가 됐죠. 비교할 수가 있게 됐는데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서 어떤 게 새로웠냐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비례하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수녀님은 이제 이 인지적인 손상도, 뇌의 손상도에 따라서 브라크 1단계, 약한 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나누는데 2단계 정도의 약한 손상이었는데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치매로 고생을 하신 분이 계셨고 또 반대의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브라크 5단계, 6단계여서 굉장히 손상이 심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정상으로 사셨던 수녀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인지 예비 능이라고 하는 걸로 새로 개념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더 개념이 더 많이 알려진 개념.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뭐 타임지 같은 데서도 이제 나오게 되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그래서 뇌에 손상이 있더라도 그거를 지연하거나 발현되는 것을 늦출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뇌 인지의 비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지의 비능을 가지고 있는 수녀님들의 특성을 봤더니 개념 밀도가 높은 글을 읽고 쓰셨다는 거였어요. 개념 밀도가 높은 글은 어려운 글이라는 뜻인가요? 약간 그렇죠. 이제 우리가 문어가 가지고 있는 구어보다는 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개념 밀도가 높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문장이 훨씬 길고 한 문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개념어 추상어들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비유의 언어가 훨씬 많고요. 우리가 말할 때는 비유를 그렇게 많이 쓰지 그죠, 않거든요. 평소 대화할 땐 밥 먹었어? 네, 맛있었어? 그렇게 뭐 얘기하지. 어디가 너의 비싸? 말은 칼날과 같아. 나의 심장을 겨누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러게요. 상처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제 그런 언어들을 읽고 쓰신 분. 그러니까 독해력과 어휘력이 인지의 비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병변이 머릿속에 뇌에서 실제로 발현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타난다 하더라도 발현을 늦출 수 있는, 인지적으로 사실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몸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관절이 똑같이 아프더라도 누군가는 그냥 팍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주변에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걸어 다니는 게 어렵지 않은 분. 예,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뇌도 네. 근육과 같아서 네.
막 우리가 막 그 헬스장 가가지고 무거운 거 들어 좀 힘들어도 무거운 거 들면서 근육을 키우면은 네.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두뇌도 네. 어려운 개념을 넣어서 계속 운동을 시켜주면 건강해진다. 네, 치매도 그렇죠. 안 걸린다. 네, 그런 네. 연구 결과가 훨씬 더 나왔잖아요.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녀님 아. 연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좀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 중에 두뇌를 가장 많이 쓰는 독서를 얘기하고 있고요. 아. 이거는 치매 유전자가 특히 있으신 분들한테도 의미 있는 연구이기도 해요. 아, 치매 네. 유전자가 있는 사람도 있는 분한테도 유일하게 가장 강력하게 막는 것은 개념 밀도가 높은 글을 읽고 쓰는 거예요. 자주. 유튜브 언더스탠딩 가가지고는 예, 그걸 그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읽고 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아.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네. 우리 그 책을 딱 볼 때 네. 그게 아령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실제 아령처럼 무겁기도 하고 책이. 네. 그래서 진짜 그 뭐 뇌 웨이트 뭐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독서는 이게- 두뇌 웨이트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삶의 질이나 이런 거로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경도인지 장애 유병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50대, 60대 인구가 성인 인구에게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곧 고령화 사회가 되면 지금도 이제 경도인지 장애면 좀 가벼운 가볍지만 치매 이제 같은 건가요? 예, 그럴 때도 아. 마찬가지로 독서가 늦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를 거쳐서 이제 치매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치매 관리 비용이 이미 1인당 한 2천만 원 좀 넘어서고 이미 국가적으로는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또 몸은 더 이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운동도 하시고 혈압 낮추려고 약도 드시고 하지만 우리가 인지지 기능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2030년 되면 이게 한 36조, 그다음에 뭐 한 40년 되면 한 71조 정도 아주 급격하게 치매와 관련된 국가 재정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문제.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음. 치매 발병 확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만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되게 급박한 문제라고 봐요. 우리 인구 중에 그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우리가 흔히 네. 예방의학이나 뭐 건강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원 예산 네, 책정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네.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네, 맞아요. 고령화 사회에 딴 아픈 분들한테 들어가야 될 예산이 미리 절약되는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중요하다.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머리에 대해서는 뇌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그 거죠. 독서 지원 예산 많이 써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국가에서. 생각해요. 아, 그 그래야 도서관도 되겠네. 좀 더 촘촘하게 좀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가서 뭐 2-3시간에 막 공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처럼 오히려 그냥 집 앞에 조금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촘촘하게 많은 것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작가님 근데 사실 여기까지 네. 좋았어요. 네. 여기까지 듣고 나도 체육관에 가야겠다. 두뇌 운동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디 헬스장 어디 가야 되지? 이게 진짜 고민이거든요. 몸 건강을 생각해도. 근데 진짜 어떻게 네. 책을 네. 어떻게 읽기 시작해야 되죠? 네. 우선은 책을 좀 보기가 편한 데가 이제 서점 도서관이어서 공짜로 볼 수 있는 데고 도서관은 빌릴 수 있고 그래서 도서관을 한번 들려서 한번 책들을 보시면 좋겠고 동네 그 지역 도서관 네, 말씀하시는 뭐 거죠? 지역에는 공공도서관도 있고 요즘 아파트 큰 아파트마다도 또 뭐 작은 도서관들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도서관 또 혹은 서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들려서 책을 실제로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서 잘 못 읽는 사람 혹은 오랜만에 읽는 사람들이 이제 전제 항상 이런 거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명사의 추천 도서 이런 거 조심해라. 뭐 총균세 이런 거 네. 서울대생들이 제일 많이 봤다는데. 뭐, 예, 서울대 교수 뭐 무슨 뭐 인문 고전 백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아. 저는 가끔 이제 그 서울대 공대 앞에서 교수님들한테 혹시 이 책 읽으셨어요 하고 체크해보게 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실제로 많이 안 읽으셨을 거거든요. 읽기 어려운 책이고 그래서 그런 책들보다는 조금 이제 오랜만에 책을 읽으신다고 하면 가능한 한 좀 구어를 푼 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연을 아. 정리한 책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뷰를 정리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장이 훨씬 더 이제 짧게 끊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사파가 조금 더 있는 책들, 예, 앞에 뭐 그래픽이나 뭐 아니면 뭐 사진이 좀 많이 들어있는 이런 그림 힌트가 있는 책들도 읽기가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 비가 올 것 같아 소년이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 소년이 몇 살인지 우리는 그냥 20곡에 7곡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림에 만약에 소년이 이렇게 한 15살짜리가 딱 있다. 그럼 이 소년은 청소년이구나. 그래서 20곡에 한 10곡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림 힌트가. 그래서 그림이 좀 있는 책도 좋고요. 또 좀 얇은 책 이런 책들로 시작해 보시기를. 그다음에 배경 지식이나 어휘를 좀 내가 익숙하게 아는 거,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책들. 이런 책들로 책 구경하시면서 골라보시기를 바래요. 아니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네네. 혹시 네. 추천해줄 만한 딱 찍어주실 책이 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권의 책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는 이제 책 읽기를 거의 안 해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책 한번 읽어보련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여기 손웅정님의 나는 읽고 손웅정. 쓰고 버린다. 손흥민 선수. 네, 아버지. 맞아요. 예, 아버님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분이 62년생이어서 여기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한 5, 60대에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자녀 교육을 하시고 또 이제 스스로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한번 반추하는 그런 시기에 비슷한 연배이고 지금 한국을 다루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또 인터뷰기 때문에 구어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풀어서. 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존댓말로 좀 더, 써져 있나요? 예, 짧아요. 뭐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니까요. 그다음에 단락이 한 챕터가 좀 짧은 것도 사실 잘 오랜만에 읽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한 챕터가 너무 길어지면 내가 집중해서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많아지거든요. 네. 근데 훨씬 더 짧으니까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이분이 읽으면서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신 분인데 그래서 독서 노트를 계속 쓰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책 읽으시는 분은 아마 머릿속에 내가 읽었는데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나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인데 하는 게 있으면 그냥 조그만 노트에 이렇게 필사를 한 번씩 해보시면 베껴 써본다. 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감각을 많이 동원할수록 많이 기억할 수 있어서요.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혹은 필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또 몇 개 더 해볼까요? 네네네. 일의 기쁨과 슬픔인데. 네, 이 책은 한동안 예전에는 나는 이제 좀 읽기를 했던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거의 책을 못 읽었다 하시는 분한테 특히 5060 세대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 책은 2030 세대가 주인공이에요. 저는 가끔씩 이제 가치관을 현행화시키는 되게 좋은 방법으로 주인공이 나와 다른 세대의 소설을 읽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다른 서로 세대를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아주 깊이까지 얘기하지는 못하게 돼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대화, 말만 보면서 왜 저러지? 저 세대들은 왜 저러지? 아니면 내가 이해가 안 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 어떤 욕망,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이걸 보면서 뭐 교훈을 얻어라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읽어야 되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책을 특히 좀 추천드리는 건 이게 단편집이에요. 그러니까 단편집의 장점이 내가 집중력을 한 15페이지 정도, 한 30페이지만 가져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읽으신다면 장편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 마음에 드는 거 몇 개씩 읽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다루기 때문에 고전보다는 훨씬 쉽다 말씀드리고요. 그건 한강 작가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이 많이 작품. 다뤘어요, 네. 저희도.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어떤 책을 읽을까 할 때 제가 많이 제일 추천드리는 책은 요 소년이 온다인데 이 책은 한 장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독백처럼 이야기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등장인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어서 조금 읽을만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책을 그래도 좀 읽으셨다 하는 분이 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꺼이 애를 써서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이 저는 읽기라고 생각해요. 책 읽기.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꺼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 네. 누가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건 일종의 반응인데 내가 그 상황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사건을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겪었을 만한 마음을 다가가려고 하는 거. 그런 고통에 다가가려고 하는 몸의 스트레칭, 뇌의 스트레칭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소년이 온다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손흥정 씨의 책은 구어체로 돼 있어서 시작할 때 네. 이거는 뭐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청년들을 이해하고 싶을 때 이것도 단편 소설이니까 네. 쉽게 읽을 수 있다. 네. 소년이 온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뭔가 역사를 이해하고 네.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말씀하신 게 공감이 가면서도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소년이 온다를 읽다 보면은 광주도청이 나오고 특정한 날짜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읽다가 맞아. 1980년 5월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지? 막 검색해봐야지. 스마트폰 갖고 막 검색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또 저기 소년이 온다는 저 안드로메다로 가시고 이제 스마트폰 네. 그래? 그러면 뭐 저기 지금 이번 수사 어떻게 되고 있지? 막 찾아보고 막 그럴 때 카톡이 딱 오죠. 카톡 따고 오면 맞아. 약속 잡아야지. 캘린더. 맞습니다. 이렇게 네, 네. 되는 게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거 어떻게 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그 문맹인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책도 글도 읽을 수 있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주의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그것도 선형적인 주의력. 선형적 주의력이요. 네, 우리가 책 읽을 때는 인터넷 볼 때는 왜 여기 읽다가 회원가입 읽다가 카톡 읽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읽을 수 있지만 책 읽기는 선형적인 주의력이 필요해요. 한 중간에 가지를 계속 뛰어넘을 본다는 수가 거. 없어요. 아. 쓰여진 그대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력을 갖지 못해서 못 읽는 사람들이 요즘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방해 없이 내가 읽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시면 좋아요. 제가 하나 딱 추천드릴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핸드폰 감옥이라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부터 아니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문을 못 여는 이런 감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한 알람을 좀 세팅을 해놓으시고 넣어놓은 다음에 혼자 그렇게 읽어보셔도 좋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해보셔도 좋아요. 그 시간 안 되면 못 꺼내는 거예요? 못 꺼내는 주인도 거죠. 못 꺼내요? 네, 주인도 못 꺼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열쇠 열면 여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문턱을 사람들이 좀 만들어 놓으면 내가 좀 덜 방해받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가족끼리 같이 하셔도 좋아요. 가족끼리 뭐 청소년들도 요즘 좀 읽기가 어렵기도 하고 아이들도 그런데 아이들도 사실은 어른도 힘들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방해를 물리치고서 책 읽는다는 게 그래서 가족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20분만 같이 묵독 파티를 하면 어때? 그래서 핸드폰 감옥에 딱 다 넣어놓고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쫙 준비한 다음에 맛있는 간식 하나 준비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읽기를 오랜만에 하면 긴장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으로 약간은 마치 야구 선수들이 투수들이 껌 씹듯이 저작 활동을 좀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띠리릉 알람이 울리면 이제 끝. 그래서 규칙적으로 읽기 습관을 그런 식으로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모로 운동하고 비슷하네요. 되게 비슷하죠. 맞아요. 그러네요. 10분이라도 스쿼트 하세요.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나는 눈도 침침해지고 나는 이생망 독서를 뭐 내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근데 네. 보니까 우리 애는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뭐 책 읽으라고 너무 얘기하면 더 부작용이 올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실제로 읽지 않는 부모하고 읽는 부모의 독서 교육 방법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 읽지 않는 부모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읽어라 밖에 좋다더라 읽어라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읽기의 내적인 즐거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이거 읽고 나서 뭐 알게 됐어. 나 이거 읽고 나서 뭐가 좀 달라졌네. 내가 예전보다 말하는 게 조금 조리가 있어졌어. 이런 식으로도 도와주실 수 있고 아이가 실제로 읽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이거 단어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했을 때도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스스로 좀 읽는 부모님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기 자체를.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내가 관심 있고 읽을 만한 난이도의 책을 아이들이 읽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제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책. 그래서 우리가 5손가락 기법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번 딱 펼쳐봐서 한 몇 페이지를 보는데 페이지마다 딱 당장 이렇게 딱 읽자마자 무슨 말인지 딱 떠오른다가 아니라 모르는 말이 꽤 많다. 아니면 내가 잘 처리가 안 된다 하는 게 한두 개 정도 있는 책이 읽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5손가락을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읽기가 되게 어려운 책이고 한 페이지 안에요? 예,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여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글자만 읽고 의미를 만들지 않는 읽기가 돼요. 그걸 이제 페이크 리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짜 읽기. 가짜 읽기를 하기 쉽기 때문에 가짜 읽기 많이 하면 할수록 또 하기도 싫어지고 그래서 가능하나 그렇게 읽기가 어렵지 않은 책으로 좀 고르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묵독 파티 같은 거를 집에서 같이 해보시는 거 아니면 아이들끼리 좀 읽을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네. 또 하나만 추천드리면 재미있는 책을 찾는데 조금 더 공을 많이 들이시기를 말씀드려요. 이제 문체부가 지원하고 이제 저도 관여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청소년들의 책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츠츠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북틴넷인데 여기에 치읓을 치시면 네이버에 구글에 치셔도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비가 나오는 재밌는 책이요. 15분만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이요. 이렇게 딱 쳐보시면 그런 책이 추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 어린이 책들이 되게 재밌고 유익한 책들, 유익하기도 하지만 재밌는 책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발견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책을 찾는데 조금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의 독서교육이라고 책을 내셨죠? 네네. 그 책에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있어요. 영국의 독서교육은 영국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었고요. 제가 나중에 쓴 책이 이제 독서교육 어떻게 할까? 처음 시작하는 독서 동아리 해서 독서 동아리를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독서 동아리 안내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장년층 어른들도 동아리 할 수 있는 거죠? 애들만 네. 하는 거 아니고. 사실은 50대 이상한테 저희가 가장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가장 잘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 동아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독서 동아리는 문어와 구어를 계속 오가는 거거든요. 내가 문어를 읽고 그것을 앞에 사람한테 맞게 말하는 구어는 청자가 되게 중요한데 청자에게 맞게 말하는 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감각 기능이 조금씩 상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야도 좀 느려지고 그다음에 청각 기능도 안 좋아지면서 이제 앞에 사람에 맞게 대화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능력을 화용 언어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회적인 대화를 하는 능력. 근데 상대의 비언어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하는 거. 이거 독서 동아리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 들면서 우리가 중언부언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했던 말 또 하고 아니면 이제 가지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로 계속 넘어가는 것도 전두엽에서 통제 기능이 굉장히 많이 상실되기 때문인데 남하고 책 읽은 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어쨌든 책의 내용을 좀 두갈식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은퇴 이후에 특히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 나이 들어서 설단 현상이 되게 많이 생겨요. 개념은 있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 사람 있잖아, 그거 있잖아, 거시기 여시기. 맞아요. 이 설단 현상도 거시기가 거시기였대. 맞아요. 이것도 인출을 여러 번 정확하게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서 내가 읽은 거 방금 인풋으로 들어온 거를 정확하게 인출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설단 현상이 줄어들어요. 어휘가 많을수록 또 설단 현상이 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를 잘 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독서 동아리니까 같이 묵독하셔도 좋고 같은 책을 읽고 얘기하셔도 좋고 꼭 해보셨으면 소리 내서 좋겠습니다.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설단 현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거시기가 거시기했어라는 말이 자꾸 많아지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김은하 작가님하고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독서를 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은지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이벤트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댓글 이벤트인데 실시간 이 일반 댓글 아니고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매일 2,000 통통 코인 드립니다. 이거 그 상단 링크 들어가시면 통통몰 앱 있거든요. 거기서 돈처럼 쓰시는 거예요. 2,000원. 그렇게 쓰셔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 회원 고유 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또 아래 더보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김은하 작가님하고 같이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고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몰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